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대표인 제 일차리고 제 불민입니다.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 유권자들은 견제 대신 안정을 택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좀 진솔하게 들어가 보면 별다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소식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뭐 정치부 출입 꽤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전례 없는 슈퍼 여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슈퍼 여당으로만 놓고 보면은 218석의 여당이 있은 적은 있습니다. 91년에 이른바 3당 합당으로 집권당과 보수 야당 두 당이 합당하면서 218석의 초대 규모 그 여당이 된 적은 있었는데 예. 선거를 통해서 180석을 확보한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대승이자 대패인데 지금 이로 인해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국정에 큰 장악력을 갖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죠. 180석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고 보냐면은 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개헌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 민생당 같은 다른 정당과 다 합치면 무소속 합치면 190석이 되는데 야당에서도 개헌에 찬성하기 이미 서명한 사람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개헌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제가 아까 앞서 앵커멘트에도 짚어봤듯이 1번은 이번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처를 대단히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것만으로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뭐 정부가 잘했다 이 부분은 서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효과를 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처럼 집권 여당이 대승을 거둔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을 보면요. 영남 지역 빼고 수도권에서 완전히 압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럼요. 이렇게 많이 압승을 한 적이 없어요. 19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그때는 뭐 새누리당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19대에서는 한 40%를 얻었고 그다음 20대에서는 그래도 한 15%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103대 16석 엄청나게 저는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럼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경제정책이나 북핵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당이잖아요. 두 번째가. 네. 근데 거기에 뭐 아주 강경 보수부터 그다음 중도파까지 다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는 서로 내분만 했다. 결국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못 받은 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 지금 그대로 당선이 돼가지고 들어올 직전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한테 환멸을 줘서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왜 졌냐라고 하면 뭐 이유가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까 하정대 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통합당에서 처참합니다. 103대 16. 그런데 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꽤 샤이보수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제 샤이보수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번 선거만 특히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보수가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이념이 제가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나는 진보인데? 뭐 바뀐다든지 진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갔다 와서 난 보수인데? 이게 사람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저는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보수 세력들, 보수 유권자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물론 그 보수 세력,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아주 강한 보수 유권자들이 있고 조금 이제 약한,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열망을 담아줄 그릇이 이제 보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전까지는 샤이 보수든 온건 보수든 강경 보수든 뭔 보수든 간에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희망과 꿈을 담아줄 그릇이 존재했는데 예. 그게 예전에 신한국당이고 예전에 한나라당이고 2015년까지의 새누리당이었는데 2016년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꿔왔지만 이 거대 보수 정당이 과연 그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열망과 꿈과 희망을 담아줄 그릇이 됐느냐? 거기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수 유권자는 언제나 존재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의 괴멸이라고 보는 것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념적 지형을 보수 40대, 중도 20대, 진보 40 정도로 계산을 해왔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이 33.8,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3.4입니다. 그래서 비례당으로 1당은 미래한국당이 했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41%거든요. 보수 유권자가. 물론 이제 더불어시민당에다가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민생당까지 합치면 한 50% 돼서 이제 10%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흔히 예. 얘기하는 대로 이념적 지형이 완전히 진보로 갔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괴멸, 멸종이라는 단어 쓰기는 아직은 과하다. 김종욱 교수님. 네. 오늘 좀 잘 알려진 정치학자인 윤평준 교수가 이번 총선을 좀 총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시험대에 섰다.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은 여하간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유권자들이 트리플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확산되거나 재창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 이것과 따라오게 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걸 책임져야 될 정치권을 보니까 이 야당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하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샤이버스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들이 대거 밖으로 나오면서 이건 대선이 아니니까요. 소선구제 하에 있으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소위 아주 의외의 뜻밖의 180석이라는 의석을 얻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올라왔더니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지막 꽃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제가 내려가는 길은 되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대다. 예, 내려가는 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려가는 길은 제가 볼 때 무한 책임져야 돼요.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경제의 앞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는 오만하지 마라, 독주하지 마라, 적어도 협치해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길이 어쩌면 집권 여당에게는 가장 좋을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쓴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기 전에 화면 김태현 변호사님 같이 볼까요? 지금 윤건영 후보에게 구로울에서 패한 김용태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대안이 아니다. 딱 그거다. 동의하십니까? 저 얘기가 탄핵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크게 졌을 때도 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졌을 때도 저 얘기가 나왔고 당이 비대위를 꾸릴 때마다 저 얘기가 나왔고 뭔가 지도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당대표 새로 뽑을 때마다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보다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이제 총선 출구조사 결과나 개표 결과가 제 개인적인 예상과는 많이 달라서 예. 저도 사실 어제 조금 당황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어제 밤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왜 총선을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괴멸했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줬고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코로나에 빨려 들어갔어. 공천 파동이 있었고 마지막 막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선거 전략에 전무했어.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졌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예. 과연 코로나 사태가 없었고 예. 미래통합당이 공천 잡음도 없었고 막판에 막말도 없었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좀 선거 전략을 잘 이끌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총선이 이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겼을 거라고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들. 그게 이제 김용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어려운 거죠. 첫 번째 이슈에서 너무 힘을 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준비된 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 대신 야당 심판을 선택한 민심 얘기, 샤이 보수는 없었다. 다음 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